네, 지금부터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길들여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관련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얼마 전 9시 뉴스에서는 제자들과 합숙까지 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일종의 가족 공동체를 내세웠고 구성원들은 이 사람을 마치 교주 모시듯이 따랐다는데 KBS 탐사보도부는 이 모임에 참석했던 목격자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학원 강사로 일하던 C씨는 남자친구에게서 한 논술 수업에 참석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논술 수업이 좋은 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수업을 한번 참여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참여했던 인연으로 식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어진 모임은 당시 현직 교사이던 강모 씨가 주도했습니다. 강 씨의 아내 등 교사 몇 명, 남녀 대학생과 여고생들까지 모두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기억합니다.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라고 설명했는데 강 씨는 그 안에서 마치 교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교주 같은 새로운 어떤 교주를 창단하려는 것 같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현직 교사이자 논술 분야에서 꽤 이름나 있던 강 씨가 과외를 알선해주고 수입은 공동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서 800 정도 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동통장에 다 넣고 또는 선생님한테 넣는다라고. 용돈은 한 5만 원만 갖다 쓴다라고. 성과 관련해서도 믿기 힘든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꼭 교우만이 성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열려있는 데에서 뭐 새로운 관계의 어떤 개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 이런 말들이 꼭 나왔었고, C씨가 몇 차례 모임에 참석하자 강 씨는 변신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텅빈 육체, 텅빈 정신, 무지, 암적 존재. 넌 아직 멀었다. 뭐 변신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 말은 비슷한 시기 강 씨가 여고생이던 피해자 A씨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변화나 이런 것처럼 하도 단계를 넣는 걸 줬는데 그게 점점 어느 순간에는 신체적인 걸로 갔던 것 같아요. A씨는 당시 이 변신에 대한 말을 들은 뒤 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0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기억합니다. A씨의 최근 폭로 이후 C씨는 당시 모임에서 본 여고생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고생 둘이가 선생님 옆에 꼭 있던 여자애 둘이가 있는데 본인만 그 수렁에서 벗어난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모임에 가고 집에 왔을 때 다 음식을 토해내고 마음이 안 좋아서 정말 아빠라고 불렀던 그 고등학 여고생 2명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취재 결과 전직 교사 강 씨는 이 모임을 여러 해 동안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성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착취한 제자들도 여럿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10년 동안 착취당한 피해자와 강 씨 사이의 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단독 보도 이어서 양예빈 기자입니다.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A씨를 논술 동아리 선생님으로 만난 강 씨. 처음부터 아빠라고 부르라며 친근함을 쌓고는 이른바 변신을 얘기했습니다. 암적 신체와 탐욕 신체가 그거를 넘을 때 충만한 신체가 하는 거지. 오래지 않아 성폭행한 뒤에는 기쁘지 않냐며 답변을 강요하고 유도했습니다. 전부를 걸어야 한다면서 부양 책임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전형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를 유일하게 챙겨주는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도 주고 벗어날 수 없다는 인상도 주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손 놓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라며 다독이듯이 몰아붙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합숙을 해가며 착취당하면서도 거부할 엄두를 못 낸 이유입니다. 2016년 그 모임을 떠난 뒤에도 못 받은 임금을 받아내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에만 4년이 걸렸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체불 임금을 상담하던 노무사가 상담센터를 소개해준 뒤에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관점에 이미 세뇌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었고. 강 씨 측은 A씨가 문제를 삼자 그제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임금 일부를 줄 테니 과거는 없던 일로 하자며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합의하는 조건을 이제 제시받은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강 씨 측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합니다.
고3 여학생이 좋아하면서 이성으로 따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강 씨 부부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네, 그럼 이 사건 추적해온 탐사보도부 양예빈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 사건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경찰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1명입니다. 네. 하지만 취재 결과 이외에도 지난번 보도 때 전해드린 B 씨, 그 밖에도 여러 명이 더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네.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수사와 함께 저희도 더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과정을 좀 짚어보죠. 합수까지 하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피해자들 신뢰를 오롯이 얻고 이걸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치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네. 강 씨는 꽤 이름난 논술 지도교사였습니다. 언변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철저히 길들이고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빠,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면서 제자로 만난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을 데려오는 게 공통된 증언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가족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고 하네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라면 경찰 수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피해 신고도 늦었고 그 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도 적지 않게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인데요. 워낙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라서 물증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네.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 중엔 아직도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여럿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일부지만 피해자들을 탓하는 2차 가해,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난 첫 보도 이후 저희 기사에 달린 일부 댓글에서도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시선이야말로 반드시 피해야 할 2차 가해입니다. 그루밍 가스라이팅 범죄는 피해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 자체가 특성입니다. 네. 처음에는 믿고 의지하다가 가해자의 말을 점점 따르는 게 당연해지는 거죠. 잘못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런 범행을 실행한 가해자가 한 겁니다. 네, 이런 식의 그루밍 범죄,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강 씨는 현재 준강간치상과 공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대화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2021년 9월부터 처벌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범죄는 아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이달 초 그루밍 처벌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법안 발의나 관련 부처 협의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와 착취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직 교사였고 피해자는 제자였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성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김용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가 강모 씨를 처음 만난 건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이웃 학교 현직 교사, 논술 동아리 지도교사였습니다. 논술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어서 처음에 만나게 되었어요. 내성적 성격에 부모와 소원했던 A씨. 수업은 상담으로 이어졌고 강 씨는 A씨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무슨 처음에 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너를 제대로 키우려고 자기가 아빠 같은 사람이 돼주겠다. 강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던 어느 날 변신을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신체와 콜로 신체가 그걸 넘을 때 충만한 신체가 하는 거지.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내밀한 신체 사진을 찍게 하더니 이내 성관계까지 요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참여선 이런 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잘 쓰이네. 이 시기 A씨의 일기에선 변신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강 씨의 요구는 끝내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막 구체적으로 하고 그거 힘들다 얘기했더니 제가 되게 비싸게 부는 거고 유세를 떤다. 대학에 진학한 뒤 A씨는 강 씨 집으로 옮겨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는 사실상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유와 협박, 체벌을 되풀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4시간, 5시간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것 같거든요. 또 틈나면은 뭔가 부르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성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고 무릎 꼭지 같은 거를 막 자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거나. 교묘하고 끈질긴 착취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차린 과외반과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A 씨의 계좌 기록, 돈이 입금 뒤 곧바로 인출됩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강 씨가 1억 원 넘게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그 생활에서 벗어난 A 씨. 그 뒤로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A 씨는 지금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도 다르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밝혀지고 처벌받고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이제라도 용기를 냈으니까.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 씨에게 착취당한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10명이 넘는데 모두 제자들로 이 강 씨 집에서 합숙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전까지 교사였던 강 씨의 배우자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박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강 씨의 가족과 합숙한 제자들은 남녀를 합쳐 10여 명에 이릅니다. 강 씨는 물론 그의 아내도 이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적 학대를 돕고 부추겼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부인이랑 가해자가 저희를 막 시키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제가 막 갖게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시키면서. 현재는 부부 모두 교단을 떠난 상태지만 강 씨의 아내도 당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모든 걸 그냥 완전한 노예였다. 완전. 성적 학대와 임금 착취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이런 생활이 어떻게 10년 넘게 가능했을까? 강 씨는 논술 동아리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무지가 더 나쁜 거야. 무지라는 건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철학 이론을 앞세운 화려한 말솜씨에 학생들은 금세 그에게 빠져들곤 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같아요. 말도 진짜 잘하고 사람이 되게 맑아요. 다른 사이비 교주들처럼. 기존 제자들에게 지인을 더 데려오게 하는 피라미드식 운영으로 몸집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단에 끌어들여오는 방식으로. 복종 수준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식으로 순종을 유도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면은 누가 언니고 동생 같은 나이고 아니고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잘 모시고 그렇게 만들고 계속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약자의 환심을 산 뒤 심리 지배를 하는 그루밍,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합니다. 특별한 관계를 구성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조금씩 더 뭔가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더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된 상태로 만드는 것. 일부 제자들은 지금도 피해자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A 씨와 한 차례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네, 10대들을 노린 성착취 실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현실만큼 익숙하게 느끼는 이 메타버스에서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착취를 하고 SNS 같은 다른 수단으로 성범죄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3억 명이 넘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입니다.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채팅이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 10대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취재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16살 청소년으로 설정한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20대라는 한 남성은 미성년자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합니다. 술은 몇 번 마셔봤어요. 같이
술 한잔 해보실래요? 자, 뭐 둘이 마시다가 둘이 입맞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30대라고 밝힌 남성은 취재진 아바타에게 누우라고 하더니 야한 농담을 건넨 뒤 통화를 통해 성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지금도 만지고 있어? 말하기가 쑥스럽지.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그렇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 성범죄 행태가 늘자 검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논의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해서 보내도록 한 행위, 외부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제 성범죄까지 간 행위,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범죄는 SNS 등으로 플랫폼을 옮겨가며 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정말 똑같습니다. 성착취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는 진화하지만 규제와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은 사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게. 지난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5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5명 중 1명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아저씨는 민서 진짜 사랑해. 네, 듣기 거북한 이 목소리. 이 어른이 청소년에게 채팅 앱이나 SNS 같은 데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적으로 길들여서 성범죄에 이용하는 온라인 그루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이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익명인데다 또 SNS 통화나 채팅은 쉽게 지울 수 있어서 적발이라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KBS 시사기획 창팀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을 하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성인 배우들이 정신과 교수와 변호사, 아동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각각 13살과 15살, 17살을 연기했습니다. 우선 13살 아동에게 30대라고 밝힌 남성이 접근합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너는 13살이고 아저씨는 32이고 그래서 뭐 만나면 뭐해? 이 남성은 만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아이에게 사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폰으로 야 사귀자. 이렇게 통화하고 그냥 뭐 라인하고.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통화가 이어지자 성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너 키스 안 해봤지? 네. 알았어 아저씨가 잘 가르쳐줄게.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 이야기 해봐봐. 결국 집 근처로 찾아오겠다는 말까지 건넵니다. 아저씨가 너 집 부근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요. 저 때문에 수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이걸 계속 받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알면 야단 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게 고립시키고 비밀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15살과 17살의 경우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마찬가지. 통화 중에 몸 사진을 요구하고 불쾌한 동영상을 보냅니다. 어떤 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17살인데. 안 돼요. 천장만 보여줘. 잠시라도 봐봐. 뭐 이런데. 올려봐. 그냥 어서 못 올렸네. 위기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아동 성착취물은 적발된 것만 2017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2,6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대구 모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 사건 경위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달 25일입니다. 해당 유교사의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자와 아내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폭로글을 올리면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지난달 20일 해당 유교사로부터 병원의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왜 응급실을 가게 됐는지를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진단명 결과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교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게 되는데 병원 응급실에 오기 전에 모텔에 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텔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모텔에서 남학생과 함께 부축을 받으면서 구급차에 타는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블랙박스 녹음에서는 이 남학생이 여교사와 성적 조작에 관련된 대화도 있었다는 취지로 폭로를 했는데요. 해당 유교사는 남편에게 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학교에서는 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여교사의 퇴직 처리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경찰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경찰은 우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범행을 한 자에게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를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는 조사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 당시에 여교사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성적 조작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경찰은 원점에서 이 가능성까지 모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데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범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루밍이라는 것은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 이 손이나 뭐 혀 등으로 털을 다듬어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범죄에서의 그루밍은 이 연약한 뭐 미성년자나 아동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할 심리적 의존 관계에 있는 환자 또 신도 이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친밀감이나 의존감, 신뢰감 이런 걸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길들이기라는 것이죠. 이런 길들이기를 당한 사람은 성적 행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보통 6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취약한 피해자를 고르고요. 두 번째는 그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행동을 하고, 세 번째는 선물 등으로 욕구를 계속 충족을 시켜줍니다. 네 번째 단계에는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고립을 시키고 격리를 시키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신뢰 관계를 점점 성적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불안감 등을 조성해서 계속해서 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루밍 성폭력도 심각한 범죄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만큼 무겁게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그에 반해서 그루밍 성폭력은 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벌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에 중3 소년과 4차례 성관계한 30대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 선처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2019년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30대 교사가 역시 자신이 근무하던 3학년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징계를 받았을 뿐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또 2020년에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역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었습니다. 네, 뭐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는 걸까요? 그루밍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 형법이 만 13세가 안 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경위를 불문하고 무조건 강간죄에 간주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법이 이제 연령이 조금 높아지면서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은 성년인 경우에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 자체로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미네소타주 형법에 따르면 이 심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그런 치료 환자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심지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관계, 즉 교사와 학생, 환자와 의사,
또 뭐 종교 지도자와 신도 이런 특수 관계별마다 성범죄를 따로 신설하는 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루밍 성폭력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수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